네, 잠시 전 10시 14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일을 거쳐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결론 내리는 것만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 모시고 양측의 입장이 뭐였는지 그리고 선고는 어떻게 날 건지 전망까지 할 텐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형식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일단 평일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자, 장영수 교수님, 11차 변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진행 절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쟁점을 갖다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게, 실제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내란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다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불법의 중대성에 대한 키포인트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국회 무력화를 위해 가지고 정말로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두 번째로는 이 곽정근 사령관 얘기 있었던 것처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냐.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확실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여부,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홍장원 메모라는 게 지금 신뢰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그 진술에 대해서도 애초 발언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증인들을 불러서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이현종 의원.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계엄이라는 게 예전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계엄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이다. 즉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계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근거로서는 실제로 계엄이 2시간 만에 사실상 이제 끝났고, 그리고 투입됐던 병력도 한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끌어내라 의원들 체포라는 지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오늘 또 강조했지만 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국내에 있었던 비상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계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핵심적인 안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계엄과 군 투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체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도 한 적 없다. 명단도 잘못돼 있다. 이렇게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론을 제기를 했고, 이게 무슨 이른바 계엄이냐. 계엄이란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보실 땐 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교수님 말씀이셨습니다만 우리가 4가지, 5가지 정도의 핵심 쟁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절했는, 국무회의가 적절했는 거 한두 총리가 나오셨죠. 그리고 군경 동원의 국회 봉쇄였나?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선관위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번째는 포고령 1호에 있는 그런 발표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과연 헌법 위반인가.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 나머지 뭐라자면 2번, 3번, 4번, 5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계엄이 굉장히 계엄을 미화한다고 말할 정도로 과거에는 없었던 네. 개념의 계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말하자면 문란한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다. 또 민노총을 비롯해서 북한의 간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는데 예컨대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상계엄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적으로 뭐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다라는 측면으로 변론을 했다. 그런데 예. 이러한 측면 자체가 그동안에 뭐 11차례에 걸쳤던 과정 그리고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소위 정문정거라는 헌법 재판관들이 갖고 와서 말하자면 읽어보는 조서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깔끔히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어떻게 볼 것인지 네. 좀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막 들어온 화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술이 끝난 다음에 녹화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이 들어왔는데 잠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하는 장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윤 대통령의 육성 최후 진술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최후 진술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특히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남은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헌재에 나가 있는 한지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기자,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언급한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방금 전 끝난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마지막으로 사명을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밤 9시 5분부터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는데요.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가 여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최후 진술 후반부에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 불가능하다며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임기보다 일찍 물러나도 개헌과 정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크나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맡기겠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이원 집정부제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앞부분은 대부분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한 뒤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후 갈등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뼈아프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로 나선 국민들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한다며 응원엔 감사하고 질책은 더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곽금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족까지 언급하며 대부분 증거에 의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이나 평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을 변호하고 대통령과 대화를 하며 그동안 진행되는 수사와 헌법재판, 형사재판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탄핵소추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는 자긍심 속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내의 공격과 문제점으로 서서히 병들어가고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와 안보에서 중대하고도 무서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죽는다는 우화처럼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오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심리전, 사이버전, 자본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투자를 빙자하여 기업 및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며 네, 윤곽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논리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 이 정규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공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다. 대통령으로서 봤을 때는 방대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오늘 이 최후 진술에도 썼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에게 모두 다를 알릴 수는 없다는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해안에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현종 의원 보면 윤 대통령이 지금 간첩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활동했던 건 사실이고 네. 그 판결이라든지 재판 지연 때문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북한의 문제, 간첩단의 문제, 이 체제 전복 세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의 대공 사건이 사실상 이제 경찰로 이관되면서 이 국정원의 어떤 간첩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뭐 희흑기흑이라든지 이런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 꽤 오랫동안 사실은 1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고 또 최근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또 우리 그 미국 항모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제 촬영들 뭐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안보의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을 아마 크게 느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보 위협이 사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꽤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옛날에 처음에 집권했을 때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통해서 거의 매일 기자들과 대화를 했고 그때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중단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언론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넘게 사실상 언론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국회 같은 경우에 가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대통령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충분히 알리고 했다라면 국민들도 느끼는 감도가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가 조금 국민들의 어떤 기본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이유가 그동안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이나 대화나
또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헌법 탄핵 이후에 어떤 헌법 심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꾸준히 국민들에게 사실은 대통령을 비롯 정부가 알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수 교수님, 오늘 윤 대통령이 보면 이 예산을 심각하게 깎은 부분, 그리고 이 간첩단이라든지 그 법을 바꿔서 이 민주당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다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적 행위 비슷하게 했다. 야당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 과도한 야당의 입법 독재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계엄을 이제 일종의 계몽령처럼 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의 이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국가 존립의 위기에 닥쳐서 행하는 최후의 수단이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는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서는 이걸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전쟁이 터졌거나 아니면은 내란이 벌어졌거나 혹은 거기에 비견될 만큼의 대규모 폭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들의 일부는 타당할 겁니다. 어쩌면은 거의 대부분이 타당할 수도 있고 다만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될 문제지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가장 기본에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미국의 예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출범하자마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경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가긴급권이라고 하는 게 과거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처럼 오남용되었었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 믿고 알아서 맡기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의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제도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같은 걸 헌법에다 명시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은 미국과 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 이 위법적 행위를 했느냐, 그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행위가 대통령직을 물러나게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보실 때 이 국회에 대한 부분, 그 선관위에 대한 부분, 이 군인을 투입한 부분,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충분히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법적인 영역 안에 있지를 않는 거죠.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홍장원 메모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제적인 증거의 오염성에도 불구하고 그 체포 명단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같이 중첩되거나 또 지시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다소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뭐 2시간짜리였다. 그냥 계몽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수많은 어떤 군인들의 정언 증거가 있다. 다만 그 정언 증거가 합법적 영역 안에 있는가는 쟁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소위 그 말하자면 전문 증거에 대해서 네. 각종 여러 기관에 수사한 것들을 그냥 대대적으로 써먹는다라든지 혹은 홍장원 차장 스스로가 나는 약을 먹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조차도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쟁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국민들이 무엇이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다, 미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쟁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긴 77장의 페이지 자체에서 조목조목 자기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5가지 근거에 대한 반박 증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왜 했는가, 본인이 왜 했는가에 대한 국민 호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결국 야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굉장히 뭐 종북적이거나 뭐 친중적이거나 이제 그런 정치적인 말하자면 발언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하자면 변론으로서의 어떤 호소력은 재판관들에 대한 호소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 복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개헌과 총리에게 내치는 맡기고 자신은 외치, 그러니까 외교 활동, 안보 이쪽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자, 국민 통합 이야기를 했고요. 87 체제, 그러니까 1987년에 개헌했던 그 부분, 지금의 헌법이죠. 이걸 고쳐서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현종 의원 보실 때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이거는 기각을 전제로 한 이야기죠. 네, 그렇죠. 기각을 할 경우에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국회 3분의 2가 일단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지금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 야당이 개헌의 어떤 마당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대통령이 이제 어떤 개헌이라는 게 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또 이원 집정부제 형식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일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의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이나 야당에 대한 신뢰를 아직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주장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제 물론 뭐 상황이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면 사실 이번 사태가 오는데 보면은 물론 개인적인 즉 대통령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을 보면 사실 온전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사실 없고 거기다 또 임기 이후에 이 불행한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와 더불어서 제도의 문제, 즉 이 그 현재 직선제 5년 단임제라든지 또 국회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던진 개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또한 정말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한번 좀 고려하고 또 우리가 원로들 정치 원로들이 항상 이 개헌 문제를 이번에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대통령의 개헌을 선언한 만큼 물론 뭐 이제 기각이 돼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사회적 이슈로 한번 또 볼 저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막 들어온 영상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왜 계엄을 했는지 직접 밝힌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본인의 비상계엄, 처음에는 역풍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지지율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탄핵 찬성과 반대 부분, 이 뭐 대규모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계몽령이 잘 작동을 했다. 이런 식의 이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지금 찬성과 반대가 사실상 뭐 6대4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떨지에 대한 상당한 이 논란,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정 교수님, 뭐 오늘 최후 변론 시간은 많이 줬는데 그동안의 절차라든지 뭐 법을 준수했느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결과든지 간에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했다. 초기에 이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당장 불거져 나왔었던 게 이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권유가 아니었다라고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없다. 권유한 적 없다 하고서 끝났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외에 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것은 사법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권위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였었고.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단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정하라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형사법정에서 이제 내란죄 문제가 재판 중인데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결정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까지도 생겨버렸다. 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점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결정이 났을 때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또 대한민국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좀 수습이 돼야 될까요? 대통령 오늘 77쪽의 이 중에서 네. 현재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각 언론에서부터 제일 먼저 이 제기를 하고 또 이 여당에서도 네. 이야기를 한 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7쪽에 되는 이 속에서 네. 대통령의 승복 이야기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꽤 많은 어떤 분량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장외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금 같이 안고 있고, 예. 또 헌법학계에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각계에서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대통령 본인은 물론 네. 그리고 지지자들이 과연 이거를 흔쾌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썼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안 적어낸 것 자체는 예.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좀 저는 항의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가요?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수긍하겠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최후 진술에서는 그 부분을 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났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 다만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층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입장을 다시 한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각될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87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마무리한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방금 그 연정 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가 장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너무 서둘러서 확실하게 국민에게 말하자면 납득할 만한 결과, 어떤 결과도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뜻과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다르더라도 승복해달라. 예. 이런 마무리였으면 좋겠는데 예. 나는 돌아가겠다. 기각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네.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자, 윤 대통령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탄핵소추 지켜보면서 이제 거리로 나선 국민 봤다.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 목소리도 들었다. 서로 다른 주장하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대한민국의 갈라지는 부분들을 봉합할 수 있는 그 목소리였으면 하는 바람 많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되는 그런 형식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